우리 인터넷 하면 상징적인 단어가 www.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근데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건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종교나 국경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모두 연결하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이름 바꾸자는 거예요. RWW. RWW가 무슨 의미예요? 리즌인 거죠. 아, 리저널. 네,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따로 가는 전 세계 인터넷 프로토콜을 바꿔가자. 한국이 허용하는 사용자들만 일단 접속하는 걸로. 그렇죠. 딱 초소 세워놓고 얘가 가져가고 열람하는 페이지가 뭐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공항 검색대 만들자는 거네요. 인터넷 안에도. 네, 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오승은 아나운서 대신 오전 손경제 진행자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아 그렇네요. 박정호 교수님. 예, 네. 우리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 이야, 네. 이 자리가 바뀌었네요, 정말. 아 제가 야. 뭐 어떻게 보면 승진 좀 했죠. 자, 오늘 박정호 교수님이 갖고 오신 소식은 국방 안보와 관련한 내용인데, 예, 야, 요즘엔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들어야 돼라는 주제였으나 예, 요즘은 뭐 방위 산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특히 이게 여기서 또 뭐 다양한 기회들이 나오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또 적용되고 응용되는 분야이기도 해서 이조차도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사이버 전쟁과 관련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사이버 전쟁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먼 미래 얘기 좀 앞당겨서 썰푸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지금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국방 안보 예산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 프로세스가 전부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에 포커스가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좀 먼저 말씀드려야 공감을 얻을 것 같아서 예. 그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나라의 행정부가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내각을 구성했을 때 초기 내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떤 보직명으로 앉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트럼프 2기는 내각이 완벽하게 세부 이제 스텝들까지 구성된 건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가장 내각을 구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핵심적인 전문가 집단을 어디에 방점을 뒀냐 하면 전부 사이버 안보 전문가를 대거 백악관뿐만 아니라 전면에 배치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몇 개 찾아온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내에 사이버 안보 책임자를 신설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우리 수석 비서관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사이버 안보 책임자를 신설하고 크리스 잉글리스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초대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이제 겸하게 된 거죠. 사이버 안보국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가 봐요. 그렇죠. 백악관 안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도 뭐가 있냐 하면 백악관의 신입 국가 사이버 국장으로 임명받기 전에는 NSA라고 해서 미국의 국가안보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부국장 출신이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네가 어느 부처에 부국장으로 있을 게 아니라 중앙으로 와서 내 옆에서 이걸 총괄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올린 거죠. 올려서 미국의 전체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런 게 생긴 이유는 그런 필요가 생겼다는 뜻일 텐데. 그렇죠. 그렇게 절박함을 느꼈고요. 뭔가 이제 해킹 같은 게 전쟁의 주력 수단이 된다는 뜻인가 봐요. 실제 그 얘기도 바로 했었습니다. 언제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요.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철군을 할 것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미국 내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담당 부서 총 8개 부처를 모아놓고요.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자리에는 메인 부처 말고 그 부설 기관들도 있어서 총 16개 정보기관들의 수장들 다 모였어요. 다 모아놓고 뭐라고 천명하셨냐면 이건 언론에 다 발표가 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철군할 거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보기관들이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미군이 너무 뭐라 할까요? 머쓱해지지 않냐. 이 전쟁 그럼 왜 한 거고 우리가 증거로 보일 수도 있다. 이 대외적으로 위신도 걱정이 된다 했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데 우리가 돈을 계속 쓸 수가 없다.
어디다 돈을 써야 되냐면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는데 어마어마한 집중을 해야 되며 거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 이런 사이버 전쟁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했고 그래서 백악관 내에도 이런 부서를 신설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라고 해서 NSC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가안보회의를 확대 개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안보 및 신흥 기술 담당 부서까지도 다 이 국가안보회의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고 이걸 담당하는 사람으로 누굴 임명했냐면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앤 유버거라는 그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예전에 국가안보국의 사이버 안보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사이버 안보의 전문가였어요. 이제 이 사람도 승진시킨 다음에 이 우리 국가안보회의를 확대 개편할 때 너도 무조건 일종의 국무회의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 들어와서 너도 의견 얘기하고 이거는 사이버적으로 이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든가 코멘트를 해라. 이렇게 배석시켰던 걸로 이제 확대를 정례화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유버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었고 2023년 10월 달로 기억하는데 예. 그때 한미일 3구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하는데 이분이 진두지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은 자신들의 안보가 이제 국토와 결부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국토안보부라는 걸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확대 신설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와 안보를 결부시킨 거죠. 근데 이 국토안보부가 원래 하는 주요 역할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이거 근절하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체계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재난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비할지 이게 메인 역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9.11 테러 생각하면 딱 그렇겠네 그거 하는 생각하잖아요. 게, 예. 그런데 이 국토안보부에 대거 또 어떤 행정 조직들을 신설하기 시작했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국경 경비, 재난 대비 활동, 화생방 공격 대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국토안보부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신설되는 뭐 과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로 따지면 그게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업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국토보안부 아래 사이버 보안 기반 시설 보안국이라는 이런 우리로 따지면 청에 해당되는 곳이 생겼는데 이 청의 신규 청장, 이 신규 청장도 젠 이스텔러라는 사이버 보안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앉혀놓은 거예요. 이것도 바이든 정부 때는 없었던 그 전에는 보직인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또 이 사람은 바이든 행정부 때 새로 만든 그렇습니다. 보직이다. 예, 바로 이렇게 어느 중앙 부처의 업무 롤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전부 사이버를 다 늘리고 그럼 사이버가 여기 업무가 됐으면 그걸 전담하는 밑에 산하 조직인 청이 생기거나 예. 과나 국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계속 만들어 왔던 게 지난 바이든 행정부를 우리가 정리했을 때 가장 주목할 미국의 변화였던 거예요. 뭐를 구체적으로 두려워했던 거예요, 미국은? 실제 미국이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하나를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죠, 그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장면 하나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헤즈볼라는 어떻게 보면 이 휴대폰 안 쓰잖아요. 예. 도감청의 대상이 되니까. 삐삐. 그렇죠. 갑자기 헤즈볼라의 중간 간부들의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삐삐. 이게 동시에 폭발을 했잖아요. 원격으로 폭발시켰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바로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가 본 거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영화는 우리 킹즈맨에서 휴대폰이 다 같이 폭발하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무슨 황당한 영화 같은 일이 이렇게 실제 있는데 앞으로의 전쟁은 그런 식으로 벌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실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했던 행보가 뭐였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 화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저렴한 5G 장비를 전 세계에 동시에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통신 장비. 그렇습니다. 근데 이 5G 장비는 통신 회사들은 무조건 통신은 이전 설비보다 더 빠른 걸 구축했었을 때 손님들 더 많이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야 이제 4G가 아니라 5G래. 우리가 제일 먼저 그거 기지 깔았다고 하고 고객 유치하자. 이거 하려고 선도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랬을 때 바로 미국이 했던 첫 번째 조치가 뭐였냐면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화웨이 장비 쓰지 마세요가 그냥 금수 조치, 수입하지 말라고 금수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그냥 권고 사항도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금수 조치를 내려버렸고요. 이유는 백도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신 장비의 일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하면 주고받는 정보가 대부분 통신 장비니까. 그렇죠.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산 우체통 납품 받으면 네. 그 안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놔서 편지 다 읽어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랑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어떻게 됐느냐. 화웨이를 비롯해서 화웨이의 5G 장비를 지원하는 뭐 앞뒤 그런 장비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회사들 68개 회사들을 모두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이런 데랑 이제 장사하면 안 돼. 하고 그냥 딱 금수 조치를 때린 거죠.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미국의 최우방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등. 캐나다. 예, 캐나다를 비롯해서 이런 국가들에게 먼저 뭘 부탁했냐면 화웨이 장비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를 이제 먼저 부탁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 다 그쪽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들 국가도 반신반의했어요. 아유, 너무 또 설레발을 하시네 하면서 이거 가지고 무슨 했는데 나중에 미국이 뭘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예, 1년 반 뒤에 모두 화웨이 장비 금수 조치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됐었어요. 아마 미국은 중국이 네. 그런 도청과 감청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짐작하세요? 미국도 했거든요. 그 전에 본인들 장비가 전 세계에 깔릴 때는. 그렇죠. 사실 해본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절대 깔면 안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LG U+가 가장 선도적으로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했죠. 그랬다가 도입 뭐 중단하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때 서울과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LTE 그다음에 5G 장비 화웨이 걸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했고 SK텔레콤과 KT는 일부 유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썼는데 예. 그때 미국의 차관보가 직접 한국에 와서 출국 직전에 한국 기업들은 언제까지 쓸 건지 다 팔아.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했던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도감청이라든가 사이버 안보에 구멍이 뚫려놓은 상태가 돼버릴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를 자꾸 강화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구멍 다 뚫려놓고 그거 다시 돌이키려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장비 다 사놨는데 조단위 투자해놨는데 예. 그럼 이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이 그거를 물어준다든지 거기에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준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불필요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중국이 사이버 안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것도 예. 다 알아야 사전에 체크를 해야 못하게 막을 수 있으니 정부 부처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씀하신 통신 장비 같은 건 고속도로가 망이라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톨게이트 같은 곳이잖아요. 네, 차들 다 이쪽으로 모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럼 그 도로 그 자체. 네, 즉 지금 뭐 중국 군이나 미국 군이나 러시아 군이나 다 인터넷으로 쓰고 연결하고 통신할 거잖아요. 원래 인터넷이 그 전시에 통신망 마비되면 안전하게 통신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르파넷이라고. 예, 근데 그 같은 인터넷망을 미국도 쓰고 러시아도 쓰고 중국도 쓰고 하면 그거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유사시에 그거 끊어버리면 끊긴 쪽은 난리일 텐데. 아,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인터넷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르파넷이 미국 국방부가 주도해서 만든 인트라넷이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점점 외부로 개방성을 갖게 되고 학계 또는 기업이 참여하게 됐다가 글로벌 네트워크가 된 게 지금의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계 모든 표준을 미국이 결정하고 있고 미국이 관장하고 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가 다 영어죠. 그렇기도 하고 www 뒤에 있는 주소를 누구 걸 등록할지를 관리하는 그 주체도 전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그 주소를 치면 어디로 링크가 될지 하는 거를 루트 서버라고 부르는데 뿌리가 되는 서버다라고 해서 그 루트 서버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관리를. 예. 그러다 보니 처음에 여기서 의문시를 제기했던 건 중국이에요. 아니 왜 인터넷 헤게모니는 오프라인 우리 실제 경제 헤게모니와 달리 미국이 독점하느냐. 하다못해 오프라인 현실 세계만 하더라도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있어서 같이 정하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다 투표권이 있어서 이렇게 합시다 합의를 보는데 인터넷은 왜 미국이 혼자 다 주무르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불안할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그 중국이 요구한 거는 조금 황당했었고 러시아나 인도나 미국 주도의 어떤 헤게모니로 너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걸 먼저 화두로 던진 게 있어요. 뭐냐면 도메인 주소, 인터넷 주소를 왜 영어로만 하냐? 앞으로 한자도 등록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문으로 인터넷 주소가 이제 우리가 한자 전환 눌러가지고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세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국제사회가 이것까지는 동의를 안 해서 그런 건 못 했는데 하여튼 인터넷에 대한 모든 헤게모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다가 예. 근데 요 근처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시 미국 내에서도 안 되겠어. 인터넷을 글로벌을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지금의 진짜 인터넷. 이게 아니라 인터넷을 분리하자. 분리 인터넷이라고 해서 스플린터넷이라고 불러요. 스플릿과 인터넷의 합친 말이죠. 같은데. 네. 그러니까 스플리터는 쪼개다라는 뜻이고 예. 인터넷이니까 인터넷을 쪼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단일 인터넷망이 아닌 분절화된 이런 인터넷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을 읽으려면 WSJ.com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켜 놓으면? 어느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너같이 볼 필요 없어. 안 들어와도 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다 접속 차단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가 단일망이 있는데 예. 단일망을 만들고 났더니 중국의 해커나 러시아 해커 반대로 미국도 해킹하겠죠. 당연히. 너무 쉽게 들락달락 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걸 못하게 하려고 뭐 5G 장비는 어떤 거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이버 보안 패키지 깔게 하고 사이버 안보 전문 요원들 채용해서 인건비도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전쟁을 대비하는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런 지출은 생각해 보니까 영어식 표현으로는 코스트 이펙티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차라리 망이 끊겨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런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이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전 세계가 인터넷을 다시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시대로 돌리자. 한국은 그거 쓰고 뭐 프랑스는 뭐 다른 거 쓰고 그런 식으로 각자 어차피 콘텐츠는 90%가 다 자국어 콘텐츠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래서 야. 그런 흐름들이 점점 불거질 것이다라는 것을 업계에 있는 최구루들이라고 하는 구글 CEO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은 스플린터넷으로 바뀔 가능성이 점점 농후합니다를 이미 여러 차례 천명을 했고요. 그거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아니면 진짜 심각하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심각하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벌써 시간이 됐네요. 우리 2부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하고 심각할 때마다 이렇게 딱 끊어주는 네. 이런 게 또 그래서 역시나 박정호의 묘미라고 묘미죠. 듣기는 했습니다. 예. 전 세계 인터넷이 분리될지도 모른다.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비용과 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다시 예전에 PC 통신 시대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고 네.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모습을 먼저 목격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죠. 바로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네.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전 세계 다른 여타 일반 국가와 똑같이 모든 사이트와 모든 채널에 다 접속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중국은 일명 만리방화벽이라고 해서 그레이트 파이어월이라고 해서요. 만리장성을 비유한 거죠. 인터넷에 만리장성을 깔아놨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유튜브, 구글 검색,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미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차단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중국 내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 또 자기네들 정보들을 빼가는 그런 루트를 차단하자 이런 명목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사이버 기술이 더욱더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인 클린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클린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미국 내 곳곳에 중국이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이 너무 많이 뚫려 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 시절에 폼페이오가 클린 네트워크 프로젝트 시작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요. 우리 미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인터넷 환경 구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린 네트워크는 중국 니네가 네트워크 따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따로 할게. 미국인만 쓰는 걸로. 미국인만 쓰는 게 아니라 미국은 전 세계 다른 국가에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60개국 정도가 여기 클린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리고 통신 전문 회사들은 한 200개 회사가 클린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중국 같은 나라들만 왕따로 만드는 인터넷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중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도 우리가 조금 관리하자, 검문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롭게 두고 나서 매번 각자 검문소를 만들기는 너무 어려우니. 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점점 강화돼서 최근엔 어떻게 됐느냐? 아예 이런 것들로 진화 발전하자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인터넷 하면 상징적인 단어가 www.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월드 와이드 웹. 근데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건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종교나 국경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모두 연결하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이름 바꾸자는 거예요. rww. rww.mbc.co.kr. 그렇죠. RWW가 무슨 의미예요? R은 당연히 리즌인 거 있죠. 아, 리저널. 네. 그래서 리저널 와이드 웹. 그렇죠.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따로 가는 예. 그런 걸로 다시 전 세계 인터넷 프로토콜을 바꿔가자. 아, 그러면 이거는 한국에서만 접속하거나 한국이 허용하는 사용자들만 일단 접속하는 걸로. 그렇죠. 나머지에서 넘어오려면 요즘은 우리가 중국 가서 카카오 쓰거나 네이버 들어오려면 뭐 VPN 깔아야 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예. 가상 사설망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뭔가 인위적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거치게 한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면 그런 VPN 비슷한데 우리가 딱 초소 세워놓고 얘는 허용할까 말까 본다든가 얘가 가져가고 열람하는 채널들이 뭐고 페이지가 뭐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라는 것들이 점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항 검색대 만들자는 거네요. 인터넷 안에도. 네.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미중 간의 갈등으로만 국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한되기 시작했냐면 미국의 최우방 국가들이 있는 유럽. 예. 유럽에서도 우리 유럽판 인터넷 따로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RWW로. 이 얘기가 점점 논의가 많이 돼요. 야, 그 인터넷의 정신을 위배하는 건데. 네.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게 더 필요한 것 같다.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유럽도 가만히 보니까 디지털에 있어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유럽의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디지털에 있어서는 미국의 식민지 아니냐. 대항해 시대가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예. 이제 미국이 우리 유럽을 식민지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럽을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업 서비스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검색도 그렇죠. 해야 되고 서버도 운영해야 되고 그게 미국 빅테크 기업의 도움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고객과 접점이 돼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써야 되니까 다. 그렇죠. 아마존 AWS든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뭐든 그렇죠. 다 그거 써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확인됐냐 하면 예. 유럽 기업들이 어렵게 돈 벌어서 영업이익을 일부 확보를 했다. 예. 근데 그 영업이익 확보한 뒤에 자세히 보니까 영업이익이 왜 요거밖에 없지? 봤더니 우리 미국 빅테크 기업에 돈 번 것 중에 예를 들어서 10%든 20%든 그거 다 서버 이용료와 무슨 앱 사용료와 뭐뭐로 해서 다 돈 냈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익이 폭이 줄었습니다.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뭐 그 말은 뭐 직원들 컴퓨터 사느라고 돈 썼어 그래요 하는 얘기와 비슷한데 네. 직원들 컴퓨터 사주는 이유가 비싸지만 그거 사주면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거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지금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버나 클라우드라든가 다양한 솔루션 없이는 예. 회사 업무를 못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벌어들인 돈을 유럽 내에서 버는 거니 예. 다시 유럽 내에 세금도 많이 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예. 또 그러려니 할 텐데 세금은 또 잘 안 내잖아요. 뭐 그런 얘기 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이익의 일부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니 차단하자라는 목소리마저도 유럽 내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야, 또 뭐 러다이트 운동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제반 기술들이 이제 슬슬 적정 기술 수준으로 예전에는 그건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기술이 어디 있어 이런 영역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클라우드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기술이 보편화되다 보니 우리도 사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너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미 다 미국 걸 쓰는 게 표준화되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유럽에서 무슨 클라우드 기업 하나 키웁시다. 다시 하나 만듭시다 하면 그 그냥 만들어서 우리가 쓰면 된다. 그렇죠. 규모의 경제만 만들어지고 회원 수만 꽤 된다면 해볼 만하니까. 네. 그게 들어보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배달 앱 네. 그거 수수료 높다고. 야, 그거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우리가 계속 쓰냐? 우리가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자 해서 공공 배달 앱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근데 해보니까 이것도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네. 써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공공 배달 앱이라는 그럼요. 게. 예. 그래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그거 만들고 하는 게 그게 이론적으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고민거리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뭐 성공을 꼭 담보할 수 있다. 그렇게 저도 보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본인들도 움직임들이-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추세가 더 공고히 되는 게 최근 들어서는요. 중국이 더 그 다음 버전을 또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버전은 뭐냐? 이 스마트폰. 네. 이 스마트폰이 이제 모든 A부터 Z까지 내 일상을 하는 시작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람으로 깨죠. 휴대폰 알람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일정표 보고 오늘은 어디서부터 일정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고 일정 시작할 때 그 일정과 관련된 걸 또 카톡으로 또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럼요. 다 하잖아요. 식당 문 닫는 것보다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무섭죠. 무섭죠. 그리고 택시 잡고 이것도 다 휴대폰으로 하고. 그런데 그 휴대폰의 운영 체계는 왜 미국 걸 써야 되는데 왜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기를 가장 먼저 들기 시작한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샤오미가 개발한 하이퍼 OS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하이퍼 OS는 스마트폰인데 OS가 하이퍼 OS라는 별도의 OS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오미의 하이퍼 OS는 완벽하게 탈미국화한 데 성공한 건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일부 뭐랄까요 서비스 뭐 플레이스토어라든가 지메일이라든가 구글 드라이브도 접속이 되고 이용이 되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은 하이퍼 OS로 뭐 전환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뭔가 슬쩍 호환이 돼서 그쪽 중국 OS 기반으로 가동되게끔 바꿔놓은 거예요. 각종 유용한 앱들은 별도 운영체계 써라. 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쓰는 거라 우리가 안 쓸 수 없는 것만 안드로이드에서 돌리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판 스마트폰 OS의 초기 버전이고요. 예, 예. 그런데 화웨이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OS가 아니라 완벽하게 안드로이드에서 탈피된 하모니 OS 넥스트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운영 체계예요.
열어보면 구글 앱스토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지메일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OS를 런칭한 게 화웨이 OS인 거예요. 예. 즉,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물론 중국에서 발표하고 중국이 시연도 해줬어요. 우리께 안드로이드나 iOS보다 OS 성능이 더 좋아요. 이걸 시연해준 영상이 중국 안에 있는 뭐 바이두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놀라우냐 하면 안드로이드 대비 성능이 전반적으로 30% 향상됐고요. 그리고 배터리 지속 시간은 동일한 퍼포먼스를 요구했었을 때 예. 56분 정도 더 연장이 돼요. 연결 속도도 3배 더 빠르고요. 전력 소비량은 평균적으로 한 20% 줄어들어요. 그러니 OS도 우리가 훨씬 월등하다 수준까지 독자적인 OS를 만든 거예요. 예. 이 OS 만드는 게 뭐 대단하다 이렇게 뭐 그게 크게 놀라울 일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굉장한 이게 기술력이거든요. 예. 이걸 이해시켜드리기 제일 쉬운 설명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 하나 깔잖아요. 그러면 누가 5불씩을 입금 받냐 하면 평균 한 5불 정도 됩니다. MS가 돈을 받아요. 안드로이드 앱을 깔면 예. 안드로이드는 개발한 회사가 구글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안드로이드 OS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천적인 기술을 MS 거를 로열티 주고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글이 이거 휴대폰 운영체계 개발할 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갖다 쓰고 로열티 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야. 그래서 이 OS라는 게 결코 야 그냥 우리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이 하나 깔릴 때마다 MS가 5불씩을 순이익을 내시잖아요. 본인이 안드로이드 폰 깔아주세요 마케팅할 것도 없고 뭐 신규 뭐 돈 많이 쓸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순수 이익이 5불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MS가 세계 최고의 시총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요즘도 뭐 윈도우 많이 깔잖아요. MS 워드 잘 팔리나 잘 봐. 팔리나 봐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네. MS는 이런 원천 기술을 정말 백몇십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깔 때도 MS가 돈을 버는데 자 그만큼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닌데 그거를 화웨이가 더 월등하다고 자체적으로 주장할 만큼의 성능을 확보한 OS를 발표했다. 이것도 이제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미국의 아성이. 이런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또 어떤 일이 생긴다? 유럽에서도 예. 아 그럼 우리도 왜 맨날 앱스토어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수료를 다 내주는데 우리도 우리 자체 거 갑시다. 그 소리 나올 수 있어요. 그쪽도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허허. 이런 상황이 됐죠. 자, 그다음에 이런 길에 초입에 어떻게 이런 걸 하면 될지를 누구보다 잘 그 뭐랄까요? 설계를 가지고 전략 전술을 잘 꾸려왔던 나라는 중국보다는 사실 러시아였어요. 아, 그래요. 러시아는 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 텔레그램 많이 쓰는 이유가 네, 그렇죠.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해킹을 그렇게 잘한다는 건 소프트웨어 역량이 그만큼 높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런 러시아, 이거 우리 쪽 인터넷은 독자적인 인터넷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그 길을 걸었던 건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정보기술통신미디어감독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이름이 되게 복잡해요. 여기는 로스콤 나드조르 이렇게 예. 불러요. 로스콤 나드조르라는 곳에서 러시아 인터넷의 외부와 접속하는 트래픽을 차단하고 관리하고 순수한 러시아 내부의 인트라망을 규정짓고 관리하는 주체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저렇게 하면 되네. 러시아처럼. 저렇게 하면 인트라망으로 딱 구축해서 내부의 산업 생태계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고. 그래 사실은 뭐 우리가 외국 사이트 들어가는 게 종종 있기는 해도 뭐 하루 중에 대부분은 늘 우리나라 포털에서 그렇죠. 머무르죠. 실은 거기서 이메일하고 거기서 쇼핑하고 알리 테무가 좀 불편해지긴 하겠네요. 만약에 차단하면. 그렇긴 하겠네. 제 주변 생활에서 잠깐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서 야 한국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으면 나는 뭐가 제일 불편할까 생각해 보면 뭐 그 정도? 그거는 이제 러시아를 봤더니요. 예.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러시아를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러시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가서 장사 많이 했잖아요. 미국 다른 기업들 스타벅스를 비롯해서도 예, 예.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
법인 스타벅스라든가 음흠. 러시아 법인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음. 그 러시아 아까 그 저 정보통신 감독국 예, 거청 예. 거기에다가 우리 러시아에서 쓸 앱이라든가 인터넷은 이런 서비스 하려고 따로 개발했고요. 이 인트라망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 그걸 별도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 봐봐 장사할 놈들은 다 들어와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굳이 왜 우리가 미국 기업들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의 땅을 줘야 되느냐. 자, 그래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중 갈등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사이버 안보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왜 경제 영토를 미국에 다 우리가 줘야 되는데 디지털 경제 영토를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험은 더 높아졌고요. 그러니 점점 사람들이 이걸 굳이 우리가 저기 외국 거 다 쓰지도 않는데 경로를 다 러시아 사이트 최근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갈 일이 없죠. 중동 사이트는요. 안 가봤습니다. 거 봐요. 저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하는데 왜 다 굳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을. 네. 그래서 www. 이거 아닌 것 같아. rww.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저는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불편해지는 분들이 이제 각자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마다 좀 다를 텐데 한국 드라마들 이제 외국에서 보는 분들은 다 이제 금방 써서 볼 텐데 네. 그것도 좀 불편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도 슬슬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자님이나 저나 예.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 보려면 돈 뭐만 내면 됐죠? 시청료? 맞습니다. 그때는 KBS, MBC, SBS 이 세 개 회사밖에 없잖아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MBC, KBS, SBS밖에 없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 중에서 그것도 조금 재미있을 법한 걸 보려면 달러를 내야 돼요. 아, 우리 좋은 드라마는 만들어서 저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그쪽에 먼저 보내죠. 그렇죠. 우리는 물론 원화로 결제하지만 OTT 회사들 다 미국 회사니까 결국 달러로 송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 볼 때도 달러를 쓰는 지경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수많은 서비스들, 우리가 시중은행에 금융 관련한 서비스 받는 것도 우리 국내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마 99%가 넘을 텐데 예. 그것도 앱스토어에 있는 앱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우리 시중은행이 안드로이드나 iOS와 계약할 때 일부 수수료는 그게 퉁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의 예전의 일상에선 달러를 안 써도 되는 것들이 전부 달러를 써야지만 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죠. 뭐 그러네요. 예. 그럼 미국 입장에서 예전처럼 우리가 미국에 수출 잘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 개방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불평불만을 좀 할 명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달러 많이 벌어 가셨잖아요. 우리 것도 좀 써주세요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보호무역주의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장사해야지 거기서 수출하는 거 우리 안 받아 이러고 있고 그럼 우리는 왜 계속 달러를 이렇게 계속 지출하는 구조의 경제 구조를 고착화시켜야 되느냐 그런 목소리가 자꾸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2기 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저 양반 좀 너무 심하네 소리가 만약에 나오면 그럼 그다음 이쪽에서도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지금 미국 정가의 가장 큰 입김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치 자금을 가장 크게 기부하는 사람들. 예. 그건 달리 말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죠. 예. 그런데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라 우리 대통령이 너무 윽박지르다가 외국에서 별도의 인터넷망 쓰고 별도의 OS 쓰고 뭐 지들이 클라우드 서버 따로 뭐 만든다고?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저기요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미국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리 인터넷, 스플린터넷이라는 이 화두가 트럼프 2기 때 미중 갈등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 그렇습니다. 오늘 요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성공했던 국가들은 자국의 이 온라인 생태계를 계속 번성하는 사례를 우리가 봤잖아요. 중국 만약에 자체적인 인터넷망을 따로 관리하는 형태 안 했으면 예. 알리페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인가 테무 같은 게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차단하고 본인들끼리 거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거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음. 그 다음 행보를 지금 어디서 시작하기 시작했냐면 사우디와 예. 이란과 이런 데서도 우리도 중국처럼 합시다. 이걸 시작했어요. 아, 우리끼리만 인터넷 쓸게. 그렇죠. 왜냐하면 중동은 또 문화적인 또 장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게임이 중동에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게임 캐릭터 보면 약간 그 뭐랄까 의상이 조금 노출도가 심하잖아요. 예. 어우,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그런 걸 학생들이 한다는 건 말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그걸 다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바에는 우리도 충분히 이유가 있지 않느냐,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들끼리의 인터넷망을 따로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자국의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려는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다 들은 우리 이 기자님의 고견도 듣고 싶었어요. 진짜 그러면 스플린터넷으로 바뀌어 갈까요? 근데 이게 워낙 우리가 익숙해져서.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들 다 하나씩 없어지고 이제는 다 유명한 편의점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아니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가게 아저씨가 파는 물건을 우리 동네 사는 내가 사는데 왜 CUGS 본사에다 우리가 로열티를 줘야 되냐라는 생각을 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 옛날 우리 동네 가게 시절로 갑시다. 어차피 소비자도 똑같고 아, 판매하는 아저씨도 똑같은데. 충남 상회 때 그 예, 시절. 예, 뭐 근데 그렇게 가보자. 전 충남 상해 상호가 너무 많아서 프랜차이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편의점이 등장함으로써 생긴 다양한 또 재미있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네. 예전에는 없었던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값 바나나 5개 들어있는데 막 2,000원에 팔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해졌던 이유는 우리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저 본사에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본사에서 오케이 하니까 전국에 다 깔 수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상품이 나오는 건데 예. 동네 곳곳 찾아다니면서 이거 한번 팔아보시겠어요? 또 저 마을 가서 저거 한번 팔아보시겠어요? 하고 반응 다 다르고 그러면 과연 물건을 생산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아유 이런 그만두자 그냥 예전에 그 우리 구멍가게에서 팔던 이제 초라한 맨날 뻔한 과자가 항상 그 과자인 네. 그때로 돌아가는 또 단점도 있긴 있겠다. 진짜 그럴 수 있는 위험도 있네요. 그러나 이게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라고 주장하면 뭐 그러나 저러나 양보 좀 해야지 어떡하겠냐 하는 또 여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는 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생각을 갖던 주제인데 미국은 뭐 그런 장관도 생기고 그런 청장도 생기고 한다니까 간단한 주제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재편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이야. 하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의외로 유용하네요. 의외라니요. 요즘은 플러스 중심이라는 소리까지 이야. 있어요. 그렇군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철도와 같은 사이버망인 인터넷. 예전에 철도도 그 철도의 폭이 항상 전 세계가 동일하던 시기가 있었다가 그러네. 예. 저 나라가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이 열차 그 궤도를 타고 적군이 올 텐데 안 된다라고 해서 철도 궤도의 폭을 각 나라마다 다 바꾼 바람에 요즘도 좀 불편한 경우들이 예. 꽤 있죠. 그런 일이 인터넷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그 이름을 분리 인터넷, 스플린터넷이라고 네. 부른다는 재밌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처럼 감사했습니다.